우리나라 삼국지. 제76부 영양태왕의 전술. 영양태왕은 평원태왕의 장자로 이름이 대원이며 서력 565년 평원태왕 7년의 태자로 책봉됐다. 대원은 어릴 적에 종종 할아버지 양원태왕의 무릎 위에서 놀았다. 그때마다 양원태왕은 장손인 대원에게 예전 고구려가 강성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가야, 너는 영정에서 뵙는 광개토대왕을 쏙 빼닮았구나. 너라면 이 할아비보다 더 훌륭하게 커서 우리나라를 선대의 대왕들처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 고구려는 돌궐족의 발호로 서북변이 불안했다. 게다가 왕위를 둘러싼 추군과 세군의 내전이 벌어진 이후로 나라 안의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설상가상으로 신라의 진흥태왕이 북진을 거듭해 고구려의 남변을 위협했다. 양원태왕은 나라가 이처럼 곤경에 처한 것이 자신의 무능력 탓인 듯해서 가슴이 답답했다. 서력 559년 임종하게 된 양원태왕은 태자 평성과 태손 대원을 머리맡으로 불러 유언했다. 내가 우매하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영토조차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구나. 너희들은 나의 하늘 가슴에 새겨 빼앗긴 우리 땅을 되찾도록 하여라.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대원은 이 당시 어린아이였기에 할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자라면서 할아버지의 유언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대원은 태자로 책봉되면서 양원태왕의 뜻을 받들겠다고 맹세했다. 그 뒤로 대원은 태사로부터 동명시문과 치국도감, 안국병법 등을 익혔고 무술의 연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관례를 마친 대원은 이를 하늘에 고하기 위해 국동대혈로 떠났다. 국동대혈은 환도성에서 동쪽으로 50여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동굴로 고구려의 역대 태왕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장소였다. 평양에서 국동대열로 가자면 험한 묘향산을 넘고 압록수를 건너야 했다. 하지만 대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하 20여 기만을 거느린 채 열흘 거리를 단 이틀 만에 주파해서 압록수에 닿았다. 압록수만 건너면 국동대열은 지척이었다. 강가에 배가 보이지 않자 태자는 주위에서 말릴 틈도 없이 말을 타고 시퍼런 강물이 넘실거리는 압록수로 뛰어들었다. 뒤를 따르던 수하들이 허겁지겁 뒤따라가 말렸으나 태자는 느긋하기만 했다. 대원이 유유히 강을 건너자 그의 뒤를 따르던 수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렇듯 대원은 어려서부터 배포가 크고 담력이 남달랐다.
영양태왕은 고소전쟁에 앞서 북으로는 말갈족, 서쪽은 돌궐과 시리, 거란을 포용했다. 이제 남은 일은 남쪽의 백제와 신라를 눌러 후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태왕은 백제와 신라의 군대를 보내 압박하는 한편 동생 건물을 사신으로 파견해 백제를 달래는 강원 정책을 펼쳤다. 왕제 건문은 태왕의 명을 받들어 백제의 사비성에 당도했다.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잔뜩 화가 나 있던 무태왕이 고구려 사신을 반갑게 맞이할 리 없었다. 무태왕은 건문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따졌다. 대고구려에 귀하신 왕제께서 무슨 일로 우리를 찾아왔소? 건문은 무태왕의 냉대에 개의치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찾아온 목적은 백제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옵니다. 친선이라니. 우리 송산성과 석두성을 공격해서 백성들을 잡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시오? 고구려는 607년 5월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 백제의 송산성과 석두성을 공격하고 3,000명의 포를 끌어간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백제가 수나라와 통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동적인 백제가 이민적인 수나라의 편을 들었으니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 변경의 성을 친 것은 단지 경고의 의미였을 뿐입니다. 우리 태왕께서는 백제와 화친하여 다시는 동족끼리 싸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무태왕이 건무의 말을 듣고 보니 고구려 입장 또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태왕은 인상을 펴며 말했다. 고구려 태왕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단지 화평뿐이요? 이미 다 짐작하고 계시는 듯하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수와의 전쟁이 다시 벌어지면 신라의 도발을 막아주십시오. 신라를 막아달라. 그렇습니다. 이제껏 신라의 길을 꺾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들의 변경을 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청을 들어준다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소? 예전에 사로잡았던 3,000명의 백제 포로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백제가 신라를 도모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무태왕으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다. 실상 바다 건너 수나라와 통교해 본들 거리가 멀어 국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고구려는 수 문제에 30만 대군을 일거에 섬멸할 정도로 막강했다. 무태왕은 선대 아신왕의 비극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무태왕은 심계가 남달랐기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짐짓 건물을 떠보았다. 만일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이오? 무태왕이 의외로 강하게 나오자 건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라의 같은 제안을 할 수밖에요. 무태왕이 이 말을 듣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무태왕은 예전에 신라의 진흥태왕이 고구려와 손잡고 백제를 배신했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백제의 성태왕은 한수 유역을 신라에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어야 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수나라와 손잡고 고구려에 대적할 수도 없었다. 이전의 고소전쟁이 좋은 본보기였다. 누가 감히 고구려가 엄청난 수요를 자랑하는 수군과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영양태왕은 전혀 굴하지 않고 수 문제가 보낸 한왕 양의 군대와 싸워 섬멸하지 않았던가. 무태왕은 머리가 복잡했다. 고구려가 예전처럼 신라와 손을 잡는다면 백제는 사직조차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무태왕은 짐짓 파한대소하며 말했다.
오, 짐이 잠시 그대를 시험했소이다. 우리는 고구려와 피를 나르는 혈맥인데 내 어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소? 짐 또한 고구려와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오. 이리하여 백제는 고구려와 화친을 맺는다. 그 후 백제는 고구려와 손을 잡은 사실을 숨기고 줄타기 외교로 수나라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인 서력 611년 10월에 신라의 가잠성을 공격해서 성주 찬덕을 죽임으로써 신라가 고구려를 넘보지 못하게 했다. 한편 수나라 양제는 대운하 공사가 거의 끝나자마자 대신들을 모아놓고 고구려를 칠 뜻을 밝혔다. 천하의 모든 나라들이 짐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오직 고구려만이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국경을 침범하니 어찌 이를 두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당시 수나라는 북쪽의 근심거리였던 돌궐마저 굴복시키고 만방에 그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고구려뿐이었다. 하지만 지난 전쟁 이후로 고구려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사옵니다. 그들도 더 이상의 충돌을 원하지 않으니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양손은 전쟁보다는 무리한 부역으로 인해 궁핍해진 백성들을 살피는 일이 먼저라고 여겼다. 하지만 수양제에게 있어 백성들은 물만 흐르게 해놓으면 언제든지 움직이는 물레방아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대는 지난날 돌궐의 일을 잊었는가? 고구려는 앞으로는 사신을 보내어 우리를 섬기는 척하지만 뒤로는 북방의 오랑캐들을 결집하여 우리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여 근래 들어서는 임의관 앞에서도 고구려 군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 않느냐? 지난날 양제는 몸소 돌궐에 택한 계민의 장막을 찾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계민은 고구려에서 온 사신 을지문덕을 영접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양제에게 들키고 말았다. 양제는 우연히 을지문덕과 대면하고 논쟁을 벌인 끝에 침통한 심정으로 계민이 준비해놓은 처소로 갔다. 이때 양제를 시종하던 황문씨랑 배구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아뢰었다. 아무래도 고구려의 움직임이 수상하옵니다. 지난 전쟁 후에 선왕께서 직접 고구려 대왕에게 입조하여 사죄하라 명하셨지만 고구려 대왕은 이를 따르지 않았사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은밀히 돌궐에 사신을 보내어 밀서를 주고받고 있사옵니다. 필시 돌궐을 꼬드겨 우리를 치려는 속셈이 틀림없사옵니다. 양제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당장 돌아가자.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요절낼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이대로 폐하께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신다면 계민은 질의 겁을 먹고 고구려 편에 붙어서 대항하게 될 것이옵니다. 만일 돌궐과 고구려가 힘을 합친다면 돌궐을 포섭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힘겨운 싸움을 치러야 할 것이옵니다. 양제가 듣고 보니 배구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럼 다른 좋은 생각이라도 있단 말인가? 폐하께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마시고 도성으로 돌아간 다음 고구려에 국서를 보내시옵소서. 국서에다 뭐라 써야 하겠는가? 배구가 부술한 국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짐은 계민이 성심껏 짐을 섬기기에 이에 대한 답례로 친히 그의 장막을 찾았다. 내년에는 탁군으로 가고자 한다. 그때 고구려 대왕은 의심하거나 두려워 말고 달려와 아련하라. 그에 대한 예는 계민과 다르지 않으리라.
만약 이때도 조회하지 않는다면 짐이 몸소 계민을 거느리고 너의 땅을 순행하리라. 이는 계민을 수나라의 편에 붙들어 두고 더불어 고구려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려는 것이었다. 장안으로 돌아온 수양제는 고구려에 국서를 보냈고 앞으로 있을 원정을 준비했던 것이다. 양제가 양수에게 새삼 이 일을 상시켰다. 그 뒤로 고구려 태왕이 보내온 사신은 첩자나 다름없는 자였어.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볼 때 그들의 속셈을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양제는 양수가 말을 못하자 모든 대신들을 둘러보며 자신이 결심한 바를 공표했다. 고구려는 법령이 가혹하고 부세가 무거우며 권세를 잡은 자들은 붕당을 지어 싸움을 일삼을 뿐 아니라 뇌물을 받고야 이 일을 처리하니 백성들은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 해마다 거듭된 재앙으로 인해 집집마다 기근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름으로써 요역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부역과 재해로 힘이 다해 죽은 시체가 도랑과 구덩이를 가득 메우니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은 이루만할 수 없다. 이처럼 고구려 영토 내에 비탄과 울음이 끊일 날이 없으니 주님이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하늘의 뜻에 따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일이 천하의 군주인 주님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신하들은 양제의 말을 듣다 보니 마치 오늘날의 수나라 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시 수나라는 모진 부역 때문에 민심이 이반하고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간하는 자가 없었다. 신하들은 자신의 치부를 모르고 남의 잘못을 들추려하는 양제의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었다. 서력 612년 영양태왕 23년 드디어 수양제의 명이 떨어지자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탁군으로 집결했다. 총 군사가 정예병만 113만 3,800명이었다. 양제는 이들을 24군으로 나누었다. 각 군마다 상장과 아장을 각각 한 명씩 두었다. 기병은 40대로, 각대는 100명, 10대가 한 단이 되게 하고 보병은 80대로 해서 4단이 되게 했다. 각 단마다 편장을 두었고 갑옷, 투구, 갓근, 깃발 등을 모두 다른 색으로 함으로써 구분했다. 양제는 매일 1군씩 내보내어 서로 40여리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군사를 모두 출진시키는데 40여일의 시간이 걸렸다. 100만의 군대뿐 아니라 병장기와 군량의 수송을 위해 징발된 백성이 2배가 넘었으니 속칭 300만 대군이라 했다. 앞뒤가 이어지고 북과 나팔 소리가 들고 깃발이 날리는 행렬이 960여리를 이어졌다. 거기다 양제를 수행하는 어영과 이를 보조하는 군사, 전후, 좌후를 합친 육군이 80여리를 늘어서니 과연 인산인해의 장관이라 할 만했다.
수양자가 대군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영양태왕은 왕제 건무와 연태조, 을지문덕 등과 함께 이에 맞설 방책을 의논했다. 이 무렵 강희식 장군은 관직에서 물러났고 그 뒤를 이어 을지문덕이 망리지의 자리에 있었으며 연태조가 국내외의 정보를 총괄하는 중리부를 맡고 있었다. 강단이 있는 영양태왕조차도 수군의 엄청난 숫자를 전해 듣고는 다소 근심스러워했다. 도적들이 300만 대군이라고는 하나 군수품을 나르는 인부들을 제하면 실제는 100만 정도이옵니다. 그것도 이곳저곳에서 긁어모은 오합지졸이옵니다. 더구나 수주는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요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2개월 이상이 소요되옵니다. 그들은 엄청난 병력을 투입했기에 분명 보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옵니다. 연태조가 중리부 부장답게 상황을 정확히 짚었다. 건무가 연태조의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 아무리 오합지졸이라 해도 숫자는 무시할 수 없어. 미묘하게 떨리는 눈가가 그의 근심을 말해주고 있었다. 건무는 연태조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태왕을 바라보며 자기의 생각을 개진했다. 탁군을 떠난 수의 대군이 임유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국경은 지금 초비상 사태이옵니다. 한시라도 빨리 요서에 군대를 파견해야 하옵니다. 이에 연태조가 다시 나섰다. 우리는 먼저 이들을 대릉하에서 막을지 아니면 요하에서 막을지를 결정해야 하옵니다. 연태조가 말을 마치자 을지문덕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무리하게 나아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을 굳게 지키며 도적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리면 되옵니다. 그러면 대군인 저들은 보급에 문제가 생길 테니 자연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노려친다면 어렵지 않게 섬멸할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건무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섰다. 아니 그렇다면 이대로 손 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우리는 들판에 나달 하나 병아리 한 마리가 남기지 않는 청야 전술을 써야 하옵니다. 수군은 분명 많은 수혈을 믿고 단번에 우리 성도를 함락시키려 할 것입니다. 군사의 숫자에서 열세인 우리 고구려가 저들과 정면으로 맞닥뜨려봤자 승산이 없사옵니다. 을지문덕의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건무가 반박했다. 저들이 우리 강토에 들어온다면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오. 차라리 지난번처럼 요택에서 저들을 공격하여 섬멸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이야말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여겨지오. 잠자코 듣고 있던 영양태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적들이 40-50만 정도의 군사라면 지난번처럼 요택으로 나가 싸우겠지만 저들은 도합 300만의 대군이다. 요택에서 막아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을지문덕은 태왕의 말씀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이번 전쟁에서의 자신의 구상을 털어놓았다. 지난 수나라와의 전쟁 이후 재침에 대비해 수백 명의 간자들을 수나라 전역에 침투시켜 동향을 파악해 왔사옵니다. 또한 군사의 조련과 군비의 확충은 물론 변방의 성주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유사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사옵니다. 그러므로 도적들은 여호와를 넘는 즉시 우리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헤어나지 못할 것이옵니다. 을지문덕은 자신감이 넘쳤다. 이때 연태조가 신중하게 말했다. 우리가 요동에서 수군의 주력을 묶어놓을 수만 있다면 을지문덕 장군의 계책이 좀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요동성의 병력으로 수의 대군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옵니다. 을지문덕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요동성주 고연탁은 지략이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100만 대군이라고 해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연탁을 믿어보기로 하자. 망리지 을지문덕을 병마도원수에 임명하고 이번 전쟁의 총 책임을 맡기겠다. 을지문덕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요동으로 떠나도록 하라. 건무는 가슴 속에서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비록 을지문덕이 변방을 안정시킨 공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쟁에 있어서는 애송이에 불과했다. 자신이 그런 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태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것은 태왕의 동생인 건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썰인 속을 달래며 명을 받들었다. 연태조는 태왕의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수군의 동태를 보고했다. 첩보에 의하면 저들은 해군을 동원해 평양성으로 곧장 쳐들어올 것이라 하옵니다. 이를 듣고 태왕은 건물을 바라보며 명했다. 건문은 연서와 함께 배수구를 맡아라. 배수구를 지키란 말에 건문은 억누르고 있던 반감이 고개를 쳐들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 최전방에서 필요 없으니 물러나 있으란 소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 고작 후방에 앉아서 언제 나타날지도 모를 적이나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옵니까? 영양태왕은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배수를 지키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일 배수구를 빼앗긴다면 도적들은 곧장 이곳 평양까지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도성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리라. 너무도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너에게 맡기는 것이다. 태왕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건무로서도 불평만 늘어놓을 수는 없었다. 회의를 마친 을지문덕은 영양태왕에게 어불하고 진중한 걸음걸이로 편전을 빠져나왔다. 영양태왕은 그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믿음직하게 느껴졌다. 태왕은 근심이 가시자 수의 300만 대군이 숲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나무점으로 여겨졌다. 어느새 대물림되어 온 추모 성왕의 도끼자루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어느덧 수군이 대릉하를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요동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을지문덕은 편전으로 나아가 영양태왕에게 아뢰었다. 수군들은 예상대로 대릉하를 건너 여화로 향하고 있어. 이제 그들은 우리가 쳐놓은 그물에 들었을 것이옵니다. 그 그물은 그들이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단단하게 조일 것이옵니다. 이때 건무가 나서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다로 쳐들어오는 수의 해군이옵니다. 첩보에 따르면 적의 해군 10만이 산동의 동네를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 하옵니다. 곧 폐수구에 당도할 터이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옵니다. 너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느냐? 비사성을 비롯한 각지의 함선을 폐수구로 집결시켜 바다에서 저들을 격파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에는 궁수를 매복시켜 두었다가 살아남은 자들이 상륙하면 화살을 쏘아 섬멸하게 하사옵니다. 영양태왕은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함선의 숫자에서 밀리기 때문에 맞부딪혀 전투를 벌이게 되면 불리하다. 저들을 상륙시켜 평양으로 유인한 후에 일거에 기습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건무가 잠잠히 있자 을지문덕이 나섰다. 폐하의 판단이 옳사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건무장군에게 맡기시옵소서. 건무장군은 이미 폐수구에 주둔하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한 지 오래이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적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을 것이옵니다. 영양태왕은 을지문덕의 말에 따라 폐수구로 들어오는 수군에 대한 대응은 전적으로 건무에게 맡기기로 했다. 을지문덕은 준비를 마치고 요동전선으로 가는 길에 시간을 내어 건무가 있는 폐수구의 수영으로 달려갔다. 건무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을지문덕을 보고 놀랐다. 도원수께서 어쩐 일로 행차를 하셨소? 그다지 반갑지 않은 말투였다. 수군에 대한 다른 첩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 일을 확인하러 도원수같이 지체 높으신 분이 몸소 납신 것이요? 건무의 얼굴에 불쾌한 기운이 돌았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소장이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칼을 들고 나아가 적장의 목을 따올 능력은 있소이다. 건무의 언행으로 봐서 을지문덕에 대한 마음이 단단히 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폐수구로 쳐들어오는 적을 막는 일은
이번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장군이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 장군을 찾아뵌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건무의 마음을 다독였다. 상대가 이리 나오니 건무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수의 해군은 지난번 침입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전력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천우 신조조차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군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결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오. 내 목을 걸고 장담하리라. 건무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장수가 어찌 목을 함부로 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면으로 적을 상대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희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 군사의 목숨을 아끼며 이기는 것입니다. 건무는 을지문덕의 태도가 못마땅했다.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양에서 이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듯했다. 그렇다면 어찌 싸워야 이길 수 있겠소? 건무가 다시 빈정거리는 투로 물었다. 태왕폐하의 말씀대로 적이 나타나면은 슬쩍 져주는 척하면서 평양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을 보고 달아나라는 말이오? 건무는 못마땅하여 을지문덕을 노려보았다. 무작정 달아나라는 게 아닙니다. 수군이 의심하지 않도록 요령껏 평양성으로 유인한 후에 외성 안에 가두어 놓고 공격을 해야 합니다. 내호하라는 자는 공명심이 강한 자이니 필시 앞뒤 가리지 않고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장군께서는 미리 매복시켜둔 군사들로 일거에 적을 섬멸하면 될 것입니다. 건무는 을지문덕의 계책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은 생각조차 못했던 일을 저자는 어찌 저리도 쉽게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건무는 질투심으로 인해 온몸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을지문덕의 작전에 대해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계책에 상처를 낼 수 있는 그 어떤 보안도 들어있지 않았다. 건무는 애꿎은 수염만 쓰다듬으며 헛기침을 했다. 이번 일은 조금의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소장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직접 장군을 찾아뵙는 것입니다. 이제 장군에게 모든 일을 맡기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반드시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말을 남기고 군막을 나섰다. 그는 말에 오르며 건무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소장은 앞으로 북방에만 전념할 것이니 평양은 장군께서 지켜주십시오. 을지문덕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건무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어느덧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을지문덕에 대한 정오가 사라지고 호의가 싹텄다. 건무는 강바람을 가르며 멀어져가는 을지문덕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았다. 갑주꾼이 허공을 향해 달아나려 하고 있었다. 임유관을 통과한 양제가 이끄는 수나라 군사들은 진군을 거듭해서 3월 중순이 뒤에서 유화에 도착했다. 지난날 요택에서 낭패를 보았던 이를 상기하여 이번엔 습지마저 얼어붙은 겨울을 골라 출정을 했던 것이다. 수양제가 강 건너편을 보니 한 무리의 고구려 군사들이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미 손을 썼는지 강가에는 배라고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수양제가 신하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구려 군사들을 단숨에 제압해야 한다. 손쉽게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공부상서 우문계가 나서며 아뢰었다. 군사 수대로 뗏목을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부교를 세워서 단숨에 강을 건너는 게 좋겠사옵니다. 양제는 즉석에서 우문계에게 3개의 부교를 만들도록 했다. 우문계는 그 즉시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부교의 설계를 그려서 소부감 하조에게 그대로 만들라고 명했다. 설계를 받아든 하조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강폭을 고려할 때 이대로 만든다면 동쪽 기슭에 닿는데 한 장이나 모자랍니다.
우문계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수아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여겼다. 감히 당대 최고의 토목장인 자신을 가르치려 하고 있지 않은가. 내 계산은 틀린 적이 없다. 감히 너 따위가 어찌 왈가왈부하느냐? 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하조는 토목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는 천부적인 눈썰미와 현장에서 몸을 부딪혀가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하와 교각 건설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우문계는 하조의 방식을 주먹구구식의 낡은 방법이라고 무시하고 있었다. 그런 하조가 자신이 정확한 도법과 측량에 의해서 그린 설계의 흠을 잡았으니 공부 상서인 우문계로서는 크게 노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하조 또한 자신의 작업에 있어서는 고집이 있었다. 부교를 만드는 일은 많은 군사들의 목숨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우문계는 하조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자신이 직접 부교 만드는 일을 독려하고 나섰다. 하조는 하는 수 없이 우문계의 설계대로 부교를 만들면서 한 장 정도 추가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문계는 끝까지 하조를 무시하고 자기의 설계대로 짠 부교만 갖고 나가 설치하기로 했다. 그는 도강한 후 명령 불복종의 죄를 씌워서 하조를 잡아 죽이리라고 결심했다. 양제의 명을 받은 우둔희 대장군 맥철장과 무분랑장 전성 맹차는 군사들을 시켜 뗏목을 이용해 부교를 여하 건너편 동안으로 끌고 가게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준비했던 부교는 기슭에 한 장이나 미치지 못했다. 앞선 군사가 손을 들어 부교가 짧다는 신호를 했다. 그런데 맥철장은 이를 부교가 설치됐다는 신호인 줄로 잘못 알았다. 그는 선봉대를 끌고 호기 있게 달려나가면서 외쳤다. 자, 부교가 완공됐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제일 먼저 강을 건너 요동성을 칠 것이다. 맥철장이 선대에 서서 부교 위를 달리니 수하 장수들도 뒤를 쫓았다. 그 뒤로 수만을 헤아리는 군사들이 뒤질세라 속속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맹렬히 달리던 맥철장은 부교의 끝에 다다라서야 다리의 길이가 짧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챘다. 아뿔싸,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후퇴하라! 후퇴! 채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앞선 군사들이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드는 군사들에게 떠밀려 차가운 물로 떨어져 나왔다. 이때 강가 동안의 언덕 위에 활을 든 고구려 궁수들이 나타났다. 이어 궁수들 사이에서 요동성의 장수인 의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의경은 요동성수 고연탁의 명을 받고 요하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의경은 우렁찬 목소리로 군사들을 독려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쏴 죽여라! 고구려 궁수들은 부교 위의 수군들을 향해 일제히 각공을 쏘았다. 여기저기에서 수군들이 화살을 맞고 시퍼런 유화로 떨어졌다. 맥철장은 이대로 있다가는 못살 면키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힘겹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으며 버텼다. 무태서는 고구려 군사들이 도끼와 칼들을 빼들고 강가로 올라오는 수군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하고 있었다. 맥철장은 수양제가 진왕이었던 시절부터 그의 휘하로 수많은 전장에서 적들과 접전을 펼치는 동안 결코 물러서 본 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칼에 쓰러져간 적들이 흘린 피를 보며 또다시 전장에 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장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군사들과 어마어마한 공성무기들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이 그리 쉽지 않으리란 불안감이 출군이 결정된 그날부터 그를 괴롭혔다. 북쪽의 돌고래나 남쪽의 진나라와의 전쟁에서는 덫을 쳐놓고 기다리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고구려 원정은 마치 맨손으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이때 문득 그의 귀에 숙군성에서 잠수시켰던 노인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발대로서 본대보다 먼저 행군하던 맥철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요섯 지역을 지나면서 단 한 사람의 고구려인도 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요섭다운 침묵으로 수군을 맞이했다. 선봉대를 이끈 맥철장이 국경의 고구려의 숙군성에 이르렀을 때 앞서 지나온 다른 성들과 마찬가지로 정적만이 성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성은 더 이상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대지 위에 홀로 외롭게 우뚝 서 있는 바위산 같아서 비라도 내리면 사람들의 애수를 자아낼 만했다. 전장에 나온 장수에게 있어 감상이란 심신을 동시에 망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맥철장은 스스로 놀라서 재빨리 냉정을 찾으려 했다. 그때 군사들이 노인 하나를 끌고 왔다. 어디서 발견했느냐? 성해 동쪽 후미진 민가에 있었습니다. 맥철장의 눈길이 노인에게 향했다. 메마른 고목처럼 바짝 마르고 검은 살갗에 검버섯이 만발해 있었다. 군사들에 의해 바닥에 내팽개쳐진 노인은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맥철장은 군사에게 명해 노인을 일으키도록 했다. 너에게 묻겠다. 숨김없이 소상히 털어놓아야 할 게다. 만일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당장 목을 베겠다. 노인은 고개를 들고 맥철장을 쳐다봤다. 눈곱이 잔뜩 매달린 눈에서는 두려움이나 동요가 느껴지지 않았다. 맥철장은 직감으로 그가 이미 삶의 경계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목을 자르든 불에 태우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게 번거롭다면 그저 놓아두어도 곧 죽을 목숨이외다. 마치 무덤에서 들리는 것처럼 미약하고 음침한 목소리였다. 고구려 군사들과 성민들은 모두 어디로 갔느냐? 그때 문득 노인의 얼굴에 희열의 빛이 번쩍였다. 그들은 백학을 탄 선인의 뒤를 따라 천도에 올랐소. 지금쯤이면 아마 천상에 도착했을 것이요. 넘실거리는 빛으로 가득한 은하수가에서 하늘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상서로운 새들과 짐승들과 함께 어울려 비천물을 추고 있을게요. 노인은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맥철장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말들이었다. 그래서 노인이 치매에 걸려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기만하려 한다고 여겼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횡설수설 넘어가려고 하느냐? 아무래도 말로 해서는 아니 될 듯하구나. 여봐라! 이 늙은이가 제대로 된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매로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었다. 설령 정말 미친 자라 할지라도 매로서 정신을 돌이킬 수 있었다. 옆에 도열에 있는 군사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와 노인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앙상하게 드러난 뼈 위로 몽둥이가 떨어질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매를 내리치는 군사들을 자극했다. 매의 강도가 점점 높아졌다. 군사들의 얼굴은 갈수록 붉게 상기됐고 눈망울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오가 불타올랐다. 노인의 신음소리가 잦아들더니 어느새 들리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이미 주체할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 군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몽둥이를 휘둘러댔다. 피가 사방으로 튈 때쯤에서야 맥철장은 매질을 멈추게 했다. 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하라! 만신창이가 되어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몸 위로 뱀같이 차가운 혀를 날렁거리는 물살이 쏟아져 내렸다. 노인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지 몸을 약간 떨었다. 잠시 후 노인이 부은 얼굴을 간신히 들 수 있을 정도가 되자 맥철장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이제 얘기할 마음이 들었겠지? 다시 한번 묻겠다. 이 성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성민들은 동명성왕의 은혜를 입어 이미 천계로 떠났소. 나는 그대들이 안쓰러워 여기 남아 있었을 뿐이요. 이제 당신 덕분으로
이 거추장스러운 거죽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홀가분하오. 모진매도 이미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그에게는 고통을 줄 수 없었다. 맥철장은 오히려 자신이 휘두른 도끼의 발등을 지킨 듯한 낭패감이 들었다. 맥철장은 노인을 옥에 가두라 명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듯했다. 노인은 여전히 맥철장의 말에는 관심이 없는 듯 땅바닥을 쳐다보며 뭐라고 중얼거리다가 들것에 실려나왔다. 거리가 멀어 노인의 말이 맥철장의 귀에 들어오진 않았다. 맥철장은 갑자기 호기심이 일었다. 그래서 노인을 옥에 던져놓고 돌아온 군사에게 물었다. 그자가 뭐라 짓거리더냐? 천군이 내려오는 날 우리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될 거라고 하며 선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기로서는 지옥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우들이 측은하여 홀가분하게 이승을 떠나기 어렵다고 하더이다. 맥철장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이는 필시 자신들을 저주하는 말이 틀림없었다. 이놈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즉시 가서 그 늙은이를 끌어내 목을 베어라. 군사들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 도저히 사람 형상이라 할 수 없는 자를 다시 끌어내 목을 베는 일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맥철장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런데 수나라 군사들이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의 볼품없이 자란 수염으로 가려진 입가에는 산산이 부서진 몸과 어울리지 않는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때 오골성에서 천문을 읽고 있던 을지문덕이 한숨을 토해냈다. 애석한 일이로고. 어인일로 그러십니까? 부장 대처망이 의아해서 물었다. 삼수 중 하나가 그 빛을 잃었으니 요소의 변괴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 아무래도 숙군성에 계신 스승께서 현경에 드신 듯하구나. 숙군성에서 죽은 노인은 바로 을지문덕의 수성인 고바가당이었다. 그는 오부의 귀족 출신으로 젊었을 때 이미 동명유후는 물론 단군경, 추모심경, 치국도감, 안국병법을 익혔고 천문, 지리, 역법과 기문둔갑 등 여러 학문에 통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명학과 불교 등 외국에서 들어온 학문도 정통했다. 말년엔 선교에 심취해서 전국을 주유하며 명승고적을 찾아 도를 닦았다. 그러던 중 계모성에 이르러서는 앞날을 예언하여 낙수 계곡의 물숫자를 수나라 숫자로 바꾸었고 평양의 석다산에서 수행하던 무렵에는 을지문덕을 제자로 받아들여 고구려의 장군으로 훌륭하게 키워냈다.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 맥철장, 전사웅, 맹차 등 장수들과 함께 부귀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쏟아지는 고려 궁수들의 화살을 쳐내며 허리까지 차오른 물살을 내치고 강길슬구로 나갔다. 한편 강 서안에서는 부교가 짧아 군사들이 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수양제는 친히 칼을 빼들고 수군들을 동료해서 부교로 밀어넣었다. 고려 군사들에 둘러싸여 고군분투하던 맥철장은 자신이 어느새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를 호위하고 있던 군사들은 어느새 물속에 머리를 처박은 채 강물의 들썩임에 따라 덩달아 춤을 추었다. 이를 보자 맥철장은 숙군성의 노인이 사지로 끌려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천군이 오면 그대들은 모두 물속에 잠기리라. 정녕 노인은 저주가 아닌 운명을 말했던 것일까? 맥철장은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다. 그 순간
뒤통수를 강타하는 충격이 왔다. 맥철장은 그 자리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맥철장은 자신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친 고구려 군사의 얼굴을 어렴풋이 보았다. 새카맣고 거친 피부, 무표정한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의 주름, 바로 숙군성에서 죽은 그 노인이었다. 물속으로 잠기는 맥철장의 부릅뜬 눈 속에는 경악과 회의가 뒤섞여 있었다. 수나라의 전사원은 역시 한 채의 물러섬도 없이 고구려 군사들에게 다가갔지만 의욕만 가지고는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고구려 군사들의 장막을 뚫을 수 없었다. 그 역시 온몸에 화살을 맞고 캄캄한 유화의 물속에 잠겼다. 맹차는 조금도 상황이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몸을 피해 달아나려고 했지만 양쪽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지 못해 물속에 처박혔다. 강 건너편에 있던 양제는 비로소 부교가 짧아 선봉대들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당장 우문계를 불렀다. 공부상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찌 부교가 건너편 기슭에 미치지 못한단 말인가? 추궁의 불화살이 우문계에게 날았다.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이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우문계로서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다. 소부감 하조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독단으로 밀고 나간 일이었으니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었다. 이럴 때일수록 그저 머리를 숙이고 몸을 사리는 길밖에 없었다. 그때 하조가 나섰다. 소부감 하조 아래옵니다. 소실이 만든 부교의 길이가 짧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 일단 후퇴하라 명하시옵소서. 양제는 하는 수 없이 군사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다. 이때는 이미 수군들의 시체가 요하 동쪽 기슭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양제는 첫날 도하작전에서 정병 3만을 잃었다. 양제는 첫 전투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셨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이튿날부터 매서운 공격을 퍼부었다. 하조가 군사들 동료에서 이틀 만에 부교를 다시 만들자 양제는 그동안 속속 집결한 후속 부대들을 도하작전에 투입했다. 양제의 명을 받은 좌익위 대장군 우문술과 우익위 대장군 우중문이 이끄는 대군이 일거에 부교를 넘어서자 요하 동편을 지키던 의경은 더는 버텨내기가 어려웠다. 아무리 죽여도 끝없이 몰려오는 수군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다. 한동안 사륙을 펼치던 고구려 군사들은 적당한 때를 노려 강변을 내주고 요동성으로 후퇴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수군은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냈다. 하지만 100만이 넘는 대군이었으므로 양제에게는 그다지 큰 타격이라 여겨지지 않았다. 그는 어느 정도의 피해는 입었지만 요하 동안을 점령했기에 수군의 승리라고 자위하며 기고만장했다. 고구려군으로서도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둔 싸움이었다. 수나라 군대를 열흘이나 요하에 묶어둔 것만 해도 큰 성과였다. 을지문덕은 시시각각으로 전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자 다음 계획을 준비했다. 드디어 수해대군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요동성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납게 펄럭이는 기치가 하늘을 뒤덮고 색색의 갑옷이 대지를 끝없이 메웠다. 고현탕은 이전에 그처럼 많은 군사를 본 적이 없었으므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구려의 장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단련이 되어 있었다. 고현탕은 금세 냉정을 되찾고 매와 같이 날카로운 눈을 빛내며 적의 화실을 살폈다. 수군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성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해버렸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바다뿐이란 말처럼 요동의 하늘 아래에는 온통 수나라 군사들로 넘실거리고 있었다. 드디어 요동성에 대한 수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양제는 고구려성 공략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공성에 필요한 신무기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생산된 무기들은 높고 견고한 고구려 성들을 고려하여 성능이 월등히 향상됐다. 10여 장 높이의 성벽은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는 운제와 정찰용으로 망루가 더욱 높아진 소차, 성벽 가까이 접근해 땅을 팔 수 있도록 만든 장갑으로 된 전호피차, 사정거리를 더욱 늘린 발석차, 거대한 쇠망치로 성문을 부수는 당차 등이 실전 배치됐다. 그리고 그 거대한 기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따로 치중부대들이 구성됐다. 양제는 이런 신무기들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자신하고 있었다. 게다가 성을 지키는 군사들보다 수십 배나 많은 군사로 공격한다면 함락시키지 못할 성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출연 황원, 탁원재, 황윤걸, 송두석, 유만준, 김태웅, 박태호, 곽윤상, 변종필, 안장혁, 박영화, 이성훈, 김명수, 신찬혁.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76부 영양태왕의 전술 편이었습니다.